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와 경기 준비에 대한 의견 대립을 보인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토트넘의 3연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첼시와 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는데요. 이날 두 실점을 모두 우려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 내주며 자신의 뚝심이 고집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일 최악의 경기, 연일 최악의 패배가 경신되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몇몇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결국 통하지 않은 이유, 멸망했다는 표현까지 나온 이유,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연기됐던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0대2로 졌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0대4 참패에 이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2대3 패배, 그리고 이번 첼시전 0대2 패배까지 3연패 과정 속에 무려 9골을 실점하는 최악의 수비를 보였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에 내준 6골의 실점 중에 5골을 세트피스로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도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준비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스널과의 경기를 마친 직후 주장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세트피스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세트피스라는 문제 하나를 처방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그걸 강화해야 한다. 심지어 이번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또 한 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세트피스 준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도 우리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고요. 그러면서 거듭 우리의 방식이 잘 작동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히 사라진다. 공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많은 기회를 만들고 득점을 하면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세트피스 기회를 내줘서 실점하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다는 본인의 축구 철학과 본인의 플랜 A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클루세프스키 선수조차도 이 경기를 앞두고 세트피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선수단은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경기 내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조금은 더 집중력을 가지지 못했고 전술적으로 밀도 있는 플레이를 보이지 못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 감정적 간극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첼시전의 패배가 심각한 이유는 토트넘이 이제는 사실상 4위 도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차가 7점으로 벌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 한 경기만 덜 치른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졌고요.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진 모습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 숫자가 같아진 가운데 승점 차가 6점으로 좁혀졌습니다. 토트넘의 남은 일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맨유에게 추월당해서 6위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데다가 7위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승점 53점이고 또 현재 8위인 첼시가 승점 51점으로 토트넘과 같은 경기를 치른 가운데 9점 차이거든요. 만약 토트넘이 남은 경기를 정말 다 지는 상황, 한 경기도 못 이기는 상황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7, 8위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지금 토트넘은 승리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 어떤 팀이라든지 토트넘을 상대로 적절한 대응법,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역습하고 세트피스 기회에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경기에 아쉬웠던 선수를 뺐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일단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요.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디슨이 벤치로 내려왔습니다. 부상 외의 이유로 선발 출전하지 않은 첫 번째 경기인데요. 그러면서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했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존슨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클루셉스키를 공격한 미드필드로 배치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그나마 공미 자리에 있을 때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 위치에 배치를 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비수마와 사르, 포백 라인은 로얄, 반더벤, 로메로, 포로로 구성했고 비카리오가 골문 지켰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잭슨을 최전방에 두고 무드릭, 파머, 마조에케로 2선 구성,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갤러거와 카이세도, 포백 라인은 쿠쿠렐라, 바디아실, 찰로바, 길크리스트, 페트로비치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수비 라인에 굉장히 많은 부상 이탈자가 있었음에도 쿠쿠렐라가 마치 왼쪽 센터백처럼 안정적으로 수비를 커버해주고 길크리스트 역시 활기찬 움직임을 통해서 젊은 패기를 통해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촘촘한 수비 대형을 통해 토트넘의 패스 축구를 완전히 제어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결국에는 우도기가 빠지면서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지 못하는 상황, 3자의 움직임, 프리맨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벌려주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최전방을 차지하면서 클루셉스키나 사르 같은 선수들이 진입해 올 때 연계 플레이가 되는 과정 속에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이 우도기가 스트라이커 위치라든지
10번 공미 위치까지 올라와서 연계해주고 또 힘으로 버텨주고 토트넘에게 부족한 포스트 플레이 역할까지 해줬던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 로얄 선수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우도기만큼 올라오지도 못하고 우도기만큼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수비 커버 상태에서 오히려 체력이 소진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마두에케의 드리블 돌파라든지 무드릭의 속도를 커버하기에 포로나 로얄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다가 내려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격 상황의 숫자도 부족하고 수비 상황의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토트넘의 전술적인 허점을 포체티노 감독에게 공략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첼시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전반 5분 오른쪽에서 사르가 공격을 전개할 때 공을 빼앗겼어요. 여기서 이제 무드릭 선수가 흘러나온 공을 이어받아서 왼쪽 측면을 시원하게 돌파해 들어가다가 배후로 빠져드는 잭슨에게 스루 패스를 줬고요. 잭슨이 비카리오와 1대1 기회를 맞이했을 때 시도한 슈팅이 비카리오를 통과하면서 골문 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때 정말 반더벤 선수가 미친 속도로 따라 들어가서 걷어냈습니다. 실점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반더벤이 구해냈고요. 이 상황에서 반더벤이 이제 걷어낸 공이 파머에게 흘렀지만 다행히도 파머 역시 갑자기 굴러들어온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빅찬 스미스 골대 밖으로 이제 넘겼어요. 사실 이건 슈팅이라기보다는 반더벤이 걷어낸 공이 파머를 맞고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실점하지 않은 게 다행인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겪고도 지속적으로 포로의 뒷공간이 공략당했습니다. 전반 17분에는 또 한 번 잭슨이 왼쪽 사이드로 벌려주고 오히려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썼어요.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진영으로 침투했을 때 스루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 패스를 반대로 연결했고 여기서 길크리스트가 또 오른쪽 풀백인데 안쪽까지 들어와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슈팅이 골대를 크게 벗어났기에 망정이지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었고 수비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실점해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리다가 결국 24분에 선제골을 내주게 되는데요. 역시 우려했던 세트피스 장면이었습니다. 코너 갤러거의 프리킥 크로스를 바깥쪽에서 돌아 들어간 수비수 찰로바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할 때 그 어떤 토트넘 수비수들도 미리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는 로메로가 배후로 침투하러 들어갔을 때 첼시 선수가 이제 막고 있었고 또 그 앞에서 존슨이 따라가는 장면도 쿠쿠렐라가 막아내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 대해서 파울이 아닌가에 대한 VAR 체크도 이뤄졌지만 정당한 몸싸움으로 결론이 나면서 찰로바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또 한 번 세트피스로 실점하자 토트넘 팬들도 선수들도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포스테코글 감독도 침통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도 첼시가 오히려 추가골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32분에는 오른쪽 측면에 있던 파머가 왼쪽에 무드릭에게 크게 전환 패스를 열어주면서 완전히 오픈 찬스를 내줬는데요. 무드릭의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장면 역시 충분히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38분 포로의 프리킥 크로스를 로메로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아스널전도 그렇지만 로메로 선수가 이렇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힘을 내보려고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해오려고 했지만 지독하게도 운이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포로의 스루 패스를 받은 존슨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진입해서 컵백을 준 것, 사르 선수가 슈팅한 것을 수비가 막아냈는데 사실 이 장면 보시면 문전 근거리에서 히샬리송이 침투하고 있었고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르에게 꺾어주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 쪽으로 밀어줬다라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공격 패턴 훈련을 할 때 존슨의 시야라든지 마지막 패스를 주는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라리 강화했다라면 포스테코글 감독이 자신이 강조했던 그런 플랜 A라도 확실하게 완성도를 높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 플레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전반전 0대1로 끌려가며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앞선 것은 볼 점유율밖에 없었습니다. 5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슈팅 숫자는 무려 11대3으로 첼시가 4배 가까이 많이 기록했고요. 유효 슈팅은 3대0이었고 게다가 첼시의 빅찬스가 3개였는데 그중에 2개의 빅찬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사실 전반전도 3대0으로 마치 아스날전처럼 끌려갈 수 있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첼시의 전반전 기대 득점은 1.34골로 최소한 2골 정도로 넣었어야 했고 토트넘은 0.37골에 불과했는데요. 후반전에도 토트넘은 그대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물론 경기를 다시 킥오프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가고 히샬리송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쿠루세스키가 아예 왼쪽으로 함께 이동해주면서 변칙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시도했던 공격이 차단된 다음에는 다시 원래 대형으로 돌아갔어요. 후반 1분이었던 46분 로메로 선수가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서 오른쪽 사이드로 벌려있던 존슨에게 패스했고 존슨이 사이드로 크게 벌리면서 비워뒀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사르가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사르가 크로스 패스를 문전으로 날카롭게 연결했는데 페트로비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공세를 펼칠 때 풀백 뒷공간이 쉽게 열렸기 때문인데요.
52분 왼쪽으로 벌려 움직인 잭슨이 가운데로 이동한 마두에케에게 패스했고 마두에케는 오른쪽 깊숙이 포진해 있던 파머에게 패스를 했는데 여기서 파머 선수가 또 한 번 오픈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을 골문 밖으로 차고 말았습니다. 최근 질병 문제로 인해서 감기 걸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아스널전에 결장한 이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아직 온전한 몸 상태가 돌아온 것 같지 않았던 파머였거든요.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분명 이번 경기 파머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놓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그나마 고군분투했는데요. 53분에는 두 명의 수비 사이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빼내는 데 성공을 했고 이 패스를 받은 쿠루셉스키가 문전 왼쪽 깊숙이 들어가서 컵백 준 것, 히샬리송이 슈팅했지만 바디아실의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사실 블로킹에 막힌 것도 슈팅 자체의 타이밍이 늦기도 했고 쿠루셉스키의 크로스 타이밍도 늦었기 때문에 수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63분에 공격이 풀리지 않았고 특히 중앙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공이 살아 돌아가지 않자 히샬리송과 비수마 사르를 빼고 메디슨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교체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가고 존슨이 왼쪽, 쿠루셉스키가 오른쪽으로 가고 메디슨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로 미드필드가 재구축됐는데요. 벤탄쿠르와 메디슨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중앙 지역에서 패스가 살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 다른 선수들의 퀄리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68분에는 벤탄쿠르가 중앙 지역에서 기점 패스를 주고 메디슨이 뒤돌아서 공을 받는 척하면서 백힐 패스를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3-4명의 수비를 본인이 몰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존슨이 크게 열린 상황을 만들어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문전 왼쪽으로 들어갔는데 마무리 패스가 또 아쉬웠어요. 오른쪽으로 침투하던 로얄을 향해서 크로스 패스를 줬는데 이 크로스 패스가 조금 깊게 이어지면서 로얄이 건드리지 못한 채 빗나갔거든요. 조금은 스피를 먹여서 감아줬어야지 로얄이 건드릴 수 있었고 혹은 골대 안으로 때리던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뒤로 꺾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72분 토트넘은 한 골을 더 내줬는데 역시 세트피스 상황이었죠. 페널티 에리어 앞에 위험한 상황에서 파머가 시도한 왼발 프리킥 슈팅이 강하고 정확했는데 크로스바를 때리고 튕겨나왔고요. 하필이면 튕겨나온 공이 잭슨의 앞으로 이어지면서 잭슨이 빈 골문에 헤더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골대를 맞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토트넘은 74분 우측으로 이동한 호이비에르가 안간 힘을 다해 올린 크로스 패스를 존슨이 문전 왼쪽에서 프리하게 이어받았지만 여기서도 아무도 본인을 견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대 옆으로 마무리하는 빅찬 스미스가 나오면서 결국에 토트넘은 추격의 의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첼시는 74분에 무드릭을 빼고 유망주인 카사데이를 투입했고요. 토트넘은 결국 78분에 존슨을 빼고 브라이언 힐을 투입했지만 브라이언 힐은 여전히 몸싸움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거의 위협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첼시는 85분에 부상을 입은 길크리스트를 빼고 또 다른 유망주인 아침퐁을 투입하면서 이제는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는 것으로 잔여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여유를 부렸고요. 토트넘은 마지막 86분 로얄을 빼고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지만 문전에서의 우당탕당 공격까지도 상대의 6타능 수비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0대2 패배로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의 앞으로 일정은 더욱더 험난합니다.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와의 홈 경기는 번리가 잔류를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리적인 축구, 무엇보다 토트넘의 약점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토트넘의 연패의 늪을 헤어나올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맨시티와 홈 경기인데 지금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실력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고요. 5월 20일 0시 이미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정도만이 토트넘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현재 3연패 중인데 4연패의 위기가 눈앞에 와 있고요. 번리전까지도 5연속 무승이라든지 맨시티전까지 6연속 무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된다면 아무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때 전반기에 보여줬던 화끈함과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문제 그리고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선수단과의 경기 준비에 대한 의견 대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치까지도 고민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리버풀과의 경기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망친다면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선수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감독이 지속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인해 시즌이 끝나자마자 5월 22일에 호주로 이동해서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치르기로 했던 토트넘인데 이 경기를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금이 환영하면서 고국 팬들 앞에서 치를 수 있을지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물 건너갔는데 유로파리그 진출권이라도 지킬 수 있을지 최악의 상황인 토트넘 커리어 최고의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활약과 관계없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